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웃고 그리고 공부하고 같이 얘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우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실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루신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루신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예전에는 한자음으로 그냥 노신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음으로 읽으면 루신 이렇게 되는데요. 이 루신이라는 작가는 중국 근현대를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작가들입니다. 루신이 작품 활동을 하던 활발하게 하던 1920년대, 30년대부터 그 당시 한국의 지식인들은 루신의 작품을 그대로 동시간대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우리 문학인들, 지식인들은 한자를 통해서 그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굉장히 친숙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루신을 가지고서 루신의 문학 그리고 이 루신의 산문, 루신의 작품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지식은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주말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식을 찾거나 주식을 습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많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식을 바로 검색하면서 얼마든지 지식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지식은 넘치는데 갈수록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지혜는 책을 통해서 습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은 쉽게 얻지만 사실은 지혜에 대한 갈증들은 많은데 이게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루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지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이라는 사람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이 루신을 예전에 읽었던 분들은 굉장히 루신의 글이 과격하기도 하고 급진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루신은 모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대 고전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이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작품이 주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작품들이 주는 것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고전은 일반적으로 시간의 공간을 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루신의 글의 경우는 아주 깊은 문학성보다도 굉장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고민하는 그러한 지혜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걷는 사람 루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걷는 사람이라는 것은 루신이 길 그리고 걷는 일 여기에 대한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걸어가는 길이고 그리고 늘 걷는 일입니다.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루신이 걷는다라는 것, 길을 간다라는 것, 삶의 길을 간다라는 것,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또는 마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좋은 부모, 좋은 기성세대는 어떻게 우리가 기성세대 부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걷는 사람 루신의 지혜의 말 또는 지혜의 생각 이렇게 정했습니다. 루신은 1881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우리나라의 근대 작가들도 루신의 동시대 작가들입니다. 루신이 태어났던 곳이 중국이기는 합니다만
중국과 한국의 동아시아 지식인들이 거의 한국의 작가, 일본의 작가처럼 루신을 대했습니다. 루신은 현대 중국을 상징하는 최고의 작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산문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전체 저작이 한 20권 정도 됩니다. 전집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0권인데 그중에 소설은 2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18권은 뭐냐?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문학가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그 볼륨 사이즈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접하는 것은 산문들입니다. 그래서 산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주로 소설과 산문을 넘어가면서 루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의 대표작은 당연히 아큐정전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거는 단편이라고 할까요? 중편이라고 할까요? 아주 짧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작품으로 인해서 루신은 세계적인 작가가 됐습니다. 아큐라는 아주 독특한 인물을 창조해냈죠. 그래서 아큐를 통해서 중국을 얘기하고 아큐를 통해서 우리 삶 또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큐들, 우리 내부에 들어있는 그늘들, 어둠들 이거를 이제 파헤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루신의 대표작입니다. 광인일기라는 소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향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소설은 우리 고등학교의 어떤 교과서에는 들어가 있는 작품이고요. 일본에는 거의 필수로 보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문으로 아침꽃을 저녁에 줍다, 들풀 이러한 산문들이 있고요. 루신만큼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어둠 그리고 중국인들이 국민성 또는 민족성 속에 잠재된 어둠을 가차없이 비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인들이요 루신을 조금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아이 저 사람은 우리 중국인들이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써가지고 세계에 다 선전해 버린 겁니다. 광고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피해 죽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신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중국이 반성을 하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자면 루신이 비판한 그러한 사람의 속성들, 국민성의 속성들, 민족성의 속성들이 중국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한국인도 있고 많은 세계의 사람들도 그러한 어두운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쨌든 루신이 중국인들의 치부를 굉장히 신랄하고 가차없이 해부한 사람으로 유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좋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루신은 청년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민주화운동기에도 가장 많이 읽었던 작가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게 루신의 고향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중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만은 정말 코로나가 풀려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루신의 고향을 비롯해서 이 루신의 고향 옆에 김구 선생이 피난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인문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루신의 고향은 사오싱이라는 곳입니다. 이 사오싱이라는 곳은요, 상해에서 고속철을 타면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약 3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항저우 바로 옆이고요. 굉장히 문화적으로 오래된 곳이고 여러분들이 그 보시면 와신상담이라는 고사를 아실 겁니다. 그 월나라 땅입니다. 그리고 우임금이 죽었던 곳이고 그래서 인문적인 문화적인 향기가 굉장히 아주 물씬 나는 고장이고 이게 좋은 것이요, 상업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문, 문화 이쪽으로 가면 우리가 굉장히 상상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향이라고 그럽니다. 물의 고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저기 교통수단이 다 배입니다. 저렇게 까만 배를 타고서 저렇게 갑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저기 이제 그 선착장인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택시, 우리가 이제 저런 택시를 타고 저기서 정박하면 바로 집으로 들어가고 이런 곳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것이 저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게 소홍주라는 술입니다. 중국 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얀 백주, 우리가 꼬량주라고 하는 술입니다. 이건 증류주입니다. 굉장히 도수가 높습니다.
보통 한 56도 그렇습니다. 중국 백주는 증류주입니다. 그래서 56도 정도는 돼야 좋다고 합니다. 30도 이하로 내려오면 별로 좋지 않은 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증류주가 하나 있고요. 수수라든가 잡곡으로 만듭니다. 우리 소주를 한 번 더 증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저 사오싱주라고 하는 소홍주라고 하는 계열인데 이거는 우리 막걸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로 이렇게 발효를 합니다. 그래서 도수가 한 16도 되는데요. 우리 막걸리는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발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쌀로 빚지만 오랫동안 발효를 하게 되면 까맣게 당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까맣거든요. 그래서 이거 간장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조금 덮여 먹기도 하고 중국 요리를 할 때 꼭 저걸 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저 소홍주의 가장 유명한 고장이 바로 사오싱입니다. 그러니까 문인들이 많이 났죠. 그리고 술의 고장이죠. 역사가 있는 고장입니다. 저 고장에서 현대 중국, 근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 루신이 태어났습니다. 이 루신은 아까 제가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 우리 근대 지식인들이 동시대에 그의 작품을 읽으면서 마치 한국 작가의 작품처럼 같이 즐겼습니다. 루신이 그 작품을 할 때 우리 작가들이 많이 읽었는데 이광수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광수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우리 작가가 와서 이광수 전기를 좀 제가 써보고 싶습니다. 당신 전기를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쫙 보더니 내 전기를 뭐하러 써? 그렇습니다. 나는 아큐와 같은 바보인데 바보에 관한 전기를 써서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광수에게 루시는 자신의 삶, 자신의 걸어온 길, 이것의 어둠을 상징하는 그것을 드러내주는 작가가 바로 루신입니다. 그래서 루신 작품 속에 가장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큐가 바로 나다. 나는 아큐 같은 바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육사의 경우에는 우리 작가들 중에서 근대 지식인들 중에서 루신을 굉장히 존중하고 루신을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루신을 어느 이제 상해에서 장례식장에 만나고서 인상기를 그 만났던 회상기를 쓰기도 하고 루신이 즉자 조선일보에 굉장히 긴 장문에 루신을 추도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육사에게 루신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육사는 삶을 추상 같은 의지 이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아주 높은 경지까지 끌어올렸던 정신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삶의 말하자면 멘토라고 그럴까요? 모델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육사 스스로의 말에 따르면 노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광균이라는 시인인데 아마 지금은 이 김광균 시인의 작품이 교과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있었죠. 이 김광균이라는 시인은 이게 그 노신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씁니다. 그런데 그 시 중에 하나가 노신여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금 밤에 처해 있습니다. 시인으로 사는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밤은 시간 속의 밤이기도 하고 자기 삶의 밤입니다. 저 밤 속에 물론 삶이 햇볕과 그 다음에 태양 속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태양이 지고 어둠이 밀려오고 달이 뜨고 달도 없는 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균이 한때 그런 순간에 삶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루신을 부릅니다.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내가 어두운 밤 속에 지금 있는데 내가 이 어두운 밤을 견디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루신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이 루신이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근현대를 거쳐오면서 우리 지식인들, 청년들이 루신의 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두움을 비춰보고 그리고 삶의 좌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비판적인 자극을 줬던 사람이 바로 루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 하던 사람들이 이 루신의 글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글을 통해서 이제 삶의 길,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루신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루신이 어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고 저항을 했습니다.
당시 중국이 어두웠거든요. 세상이 어두운 것은 정치적 어둠,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루신이 정치적 어둠, 그다음에 중국 사회의 어둠을 많이 공격했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루신의 많은 글을 그러한 어둠 속에서 루신이 어떻게 삶을 통찰했는지,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 차원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한국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실 우리의 유행어가 힐링이 돼 버렸습니다. 힐링이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한국인들이 젊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그다음에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른대로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버텨야 됩니다.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이라는 것은 빛이 나 있는 가운데 가끔씩 어둠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늘 힘들고 어둡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끔씩 햇볕이 나고 빛이 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태어난 이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둠, 그리고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 속에서 견디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신이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그리고 패배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과 어른들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사람이 참 약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은 모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참 하느님이 사람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루신의 지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제가 우리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다들 경제적으로,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몸도 아픈 사람들이 많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와 절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실패와 절망의 시간을 대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한 루신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패와 절망, 패배, 이 시간이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런 삶이 있나요? 자, 실패와 그다음에 좌절, 절망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도망만 하면 될까요? 어떻게 그 시간을 대하면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루신의 대표작이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아큐정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아큐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아큐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루신하면 쉽게 떠올리는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아큐입니다. 근데 이 아큐라는 사람이 아주 독특합니다. 아큐는 원래 중국에서 시골입니다. 농촌에서 중국의 시골, 그러니까 루신의 고향으로 상징되는 시골인데요. 여기에서 농사꾼입니다. 근데 농사꾼 중에서도 이게 지위가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뭐 아르바이트생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자면 농촌에 이제 머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정규직 머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머슴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날품을 파는 파트타이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하루하루 날품을 파는 겁니다. 이 아큐라는 사람은 이 날품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품을 파는 사람은 뭐 일이 필요할 때만 필요하고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존재입니다. 별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아큐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큐는 툭툭 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야, 일로 와봐. 그리고 툭툭 쳐요. 아니 별로 아큐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툭툭 칩니다. 밑에 있으면 그렇게 당하는 거죠. 아큐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아큐는 그렇게 툭툭 치고 맞고 당하고 하면서도 늘 즐겁습니다. 늘 맞아요. 늘 패배합니다. 늘 실패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은 맞으면서도 실패하면서도, 그러니까 동네 놀잇감이 된 거죠.
그런데 왜 늘 즐거울까요? 이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실패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승리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졌는데 현실에서는 분명히 졌어요. 맞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가 이겼어. 그리고 즐거워집니다. 이 비법이 뭘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빨리 회복해서 즐거워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즐거워지더라도 좋은 방향에서 즐거워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큐는 도대체 무슨 비법이 있어서, 무슨 신통한 방법이 있어서 패배를, 실패를 바로 승리로 바꿀까요? 이거는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승리법이라는 말은 현실에서는 지고 패배하고 맞았어요. 그런데 정신에서는 승리한다. 그래서 이 정신승리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정신승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승리법의 원조이고 대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소설 속에서 아큐는 현실에서는 맞고 지고 패배했는데 어떻게 정신 속에서 승리한 것으로 바꿀까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낮추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런 일이 없으면 좋죠. 여러분의 인생은 늘 승리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기분 나쁜 일을 당하셨을 때, 졌을 때, 패배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극복하세요? 자, 저의 경험을 잠깐 소개해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조금 시내 변두리였어요. 그런데 밤늦게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서 밤늦게 가는데 골목 딱 돌아서는데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이 4명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배꼽 바지가 있었어요. 배꼽 바지 딱 입고 이렇게 교복 있을 때로 딱 보는 순간 아이고 걸렸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내가 얼마 있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필 또 돈이 있었어요. 수학 참고서사라고 해법 수학. 그때 해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뺏겼죠. 뭐. 처음에 딱 보더니 내 뺨을 먼저 때리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당했어요. 자, 이러면 이제 뺨을 맞고 돈도 뺏기고 집으로 가는데 저녁 10시 반쯤에 가는데 우리 집까지 한 5분 10분 정도 있는데 걸어가면서 오만 생각이 들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 아키도 이제 맞았어요. 그죠? 뺨을 가니까 걸어가는데 동네 건달들이 때린 겁니다. 아키의 첫 번째 반응. 아이고, 그래 나 버러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을만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를 저의 경우에 대응하면은 뭐 내가 뭐 뺏길만 하지 뭐. 그거를 그러니까 낮에 참고서를 샀어야지 왜 안 샀어? 그리고 네가 힘이 없으니까 망하지. 그리고 왜 이 길로 왔어?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아큐는 자기가 당하고 나서 그래 내가 맞을만해. 이렇게 합니다. 시험을 망쳤어요. 학생들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내가 뭐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해. 그래 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자, 이런 반응 갈 수 있습니다. 아큐의 첫째 반응입니다. 이러면 내가 맞는 게 당연해집니다. 그죠? 저처럼 돈 뺏긴 게 당연해집니다. 제 잘못입니다. 자, 자기를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반대의 방법입니다. 뭐겠어요? 자기를 높이기.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아이고,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 사람들 상대에서 쟤네들 상대에서 뭐해? 좀 불쌍하잖아. 내가 그냥 5,000원 줬다고 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시험을 망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고 선생님이 시험을 저렇게 내면 어떻게 해? 선생님 참 이상한 사람이야. 시험 문제만 정확히 잘 나왔으면 내가 100점 맞지. 선생이 이상해. 내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야. 그죠? 자기를 높여버립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저런 애들 상대해서 뭐해? 불쌍하잖아. 남의 돈 뜯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다고 치자. 자기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저런 애들 상대해서 뭐해? 또 상대봐야 너만 우습게 돼.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사실 조금 찌릿찌릿하실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는 아큐 같으신 분들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집에 갔더니 참 이제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엄한 사람한테 분풀이합니다. 이게 아큐가 그래요. 맞고 나서는 마침 그때 동네 비군이 여성이 지나가거든요. 그랬더니 성추행을 합니다. 자기가 성추행을 하니까 우와 아큐 대단하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줍니다. 건달들이 박수칩니다. 아큐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합니다. 아큐가 신이 나죠. 비겁한데 이럴 수 있습니다. 밖에서 당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다른 사람한테 화풀이할 수 있습니다. 강자한테 맞은 것을 약자한테 전가시키는 방법. 나쁜 거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처럼. 아큐는 가장 약자 동네에서 여성에게 그것도 비구니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아큐 대단하다 그러니까 잊어버려요. 자기가 승리한 듯이 즐거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쓰는 방법은 망각입니다. 그렇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빨리 잊어버리면 좋습니다. 이 망각이라는 게요. 우리는 있는 것 망각에 대해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억과 망각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니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힘들게 사는 것은 기억의 부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기억의 짐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을 너무너무 무겁게 쌓아두면요. 이 기억의 무게에 짓눌려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야 돼요. 물론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치욕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망각이 삶을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과 망각을 잘 적절하게 사는 것을 자꾸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망각 그러면 나쁜 질병이 떠오르고 그래서 쉽게 망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도 있는데 부정적인 속성 아큐의 망각입니다. 맞은 걸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 나쁜 일을 빨리 잊어버려야 즐겁죠. 아큐가 그게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을 통해서 아큐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맞고 길 가다가 툭툭 남이 건드리면 어쩔 수 없이 당하지만 바로 즐거워집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꿔서 늘 즐겁습니다. 아큐는 우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아큐의 정신승리법입니다. 그래서 패배의 고통을 승리로 그냥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듯이 자기가 이긴 듯이 집에 돌아가서 대자로 누워서 잡니다. 아큐는 집도 없어요.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늘 즐거워요. 밑바닥이고 날품을 팔고 우리로 보면 파트타이머고 집도 없고 그런데 그리고 동네에서 계속 맞고 욕을 먹고 놀림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즐거운 이유 이 네 가지 방법을 너무나도 잘 씁니다. 고수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승리법의 특징들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에서도 이런 거 씁니다. 아까 제가 저의 경험을 소개했습니다만 학생들 중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랬습니다. 학교 가기 싫은 학생들의 정신승리법. 학생들이 학교 가기 싫은데 어쨌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급식이 좋아요. 그러면 야 오늘은 돈가스 맛집 간다. 급식이 이제 돈가스 나온가 보죠. 그러면 학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돈가스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약속이 있으니까 하필 친구하고 약속 장소가 오늘 학교네 이렇게 생각하고 간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부담감을 계속 털어내는 겁니다. 이건 좋은 부분의 정신승리법입니다. 이런 이제 학생들이 쓰는 정신승리법입니다. 아주 고차원적인 조금 고급의 학생들은 내가 오늘 선생님 위로해 주러 간다. 내가 안 가면 선생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또 화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간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쓰는 정신승리법이랍니다. 그럼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야 오늘 돈 주는 PC방 간다. 사무실에서 이제 게임하는 거죠. 그렇죠? 돈 안 드는 PC방. 그리고 돈을 받으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PC방 가면 자기가 돈을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월급 받으면서 게임하면 되니까 야 오늘 돈 주는 PC방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힘든 출근길을 나선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사람 만나러 나간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간다. 저녁 약속 전에 산책 나간다. 그리고 월급 쌓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든 출근길을 나선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힘든 상황을 정신적인 어떤 조작을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신들의 힘든 처지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신승리법.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측면입니다. 좋은 측면입니다. 정신승리법이.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신승리법에도 위로할 때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습니다. 잘 싸웠으면 진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위로합니다. 그래, 노력했어. 됐어. 최선을 다했잖아. 졌지만 잘 싸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위로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제일 힘든 상황 속에서는 위로와 공감이 제일 필요합니다. 아플 때. 내 말을 들어주는 것. 그랬을 때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 그래, 잘 싸웠어. 잘했어. 이게 이제 제일 주죠. 이게 사실 좋은 측면에서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정신승리법을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신적인 메커니즘, 기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큐의 정신승리법을 지금도 가끔 씁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안 쓰시겠지만 가끔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정신승리법을 쓰는 이유는 자기 보존의 방법이고 삶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당했어요. 맞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맞은 상태에서 정상의 상태로 나를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삶을 회복시켜야죠. 이 회복의 탄력성 차원에서 정신승리법이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쓰는 정신승리법의 원조, 대가 아큐는 이 정신승리법을 계속 썼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큐는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집을 가져본 적도 없고 마을에서 중요한 인물이 돼본 적도 없습니다. 날품을 파는 처지에서 벗어나지도 못합니다. 아큐의 삶은 늘 변함없는 실패하는 삶, 쳇바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죠. 늘 맞아요. 때렸는데 정신으로 이겼어요. 맞았는데 정신으로 극복했습니다. 늘 즐거웠죠. 그랬더니 또 맞아요. 그러면 야, 너 같은 사람 상대 안 해 그랬는데 너는 버러지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계속 삶이 반복됩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알아요. 아큐가 정신승리법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더 툭툭툭 때립니다. 쟤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 안 해. 금방 즐거워질 거야. 늘 반복합니다. 아큐가 그러한 패배 좌절의 삶을 반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있습니다. 저처럼 뺨을 맞고 돈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정말 힘드는 순간이 없으면 좋지만 삶에 어디 그럽니까? 꼭 있습니다. 그게 큰 좌절이든 큰 패배든 큰 실패든 작은 실패, 작은 좌절이든 어쨌든 그런 순간은 오기 마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정신승리법으로 대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정신승리법이라는 치유법이 주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영원히 쓰면 안 됩니다. 왜요?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예컨대 학생이 시험을 망쳤어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왜 틀렸는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봐야죠. 그래야 다음번에 안 틀리죠. 그런데 틀린 거를 선생님 시험 문제 못 내서 그래.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랬잖아. 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이 문제만 잘 내면 내가 다 맞출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또 낙제합니다. 또 틀립니다. 틀린 문제를 앞에 두고서 왜 틀렸지? 이거를 따져봐야죠. 면밀히 분석해야죠. 그래야 반복하지 않죠.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왜 졌는지, 여기에서 실패했는지.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길을 가다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가 세상이라는 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동네가 우범 지역이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삼가하고 경계해야만 다음에 또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큐는 그게 없습니다. 예. 아큐가 그게 없는 것은 패배를 패배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실패했으면 시험에서 점수를 못 받았으면 그래 내가 못 받았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패하지 않는 삶, 절망하지 않는 삶 이게 시작이 되는데 아큐는 패배감이 없어요. 패배에 대한 인식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패배가 반복됩니다. 늘 즐겁기는 하지만 늘 패배 속에서 살고 노예로 삽니다. 마을 안에서 가장 밑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삶을 늘 반복합니다.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그렇습니다. 패배했으면 그 패배를 디뎌야만이 패배의 원인을 잘 따져봐야만이 패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패배에서 배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갖춰야 될 능력은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능력자라는 그런 사람이면 모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패배에 대한 학습 능력입니다. 패배에서 배워야 됩니다. 이 학습 능력이 아큐에게는 없습니다. 자기를 위로하는 것, 정신적인 승리로 현실을 덮어버리는 거죠. 패배한 현실, 이거를 잊어버립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원인을 따져보고 해야 패배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아큐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패배를 직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아큐는 노예입니다. 늘 맞습니다.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신승리법, 아큐의 정신승리법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아큐의 정신승리법이 힘든 우리의 삶을 위로해주는 방법이고 가끔 우리가 쓰기도 해야 되지만 그래야만 자신이 보존되기 때문에 하지만 영원히 쓰게 되면 이게 아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승리법을 대할 때 아큐를 대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루신의 두 번째 지혜는 그러면 패배하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갈 것인가? 루신은 희망을 만들고 싶은 이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이 좀 우리의 기운을 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절망도 허망하다. 이거는 좋아요. 그렇죠? 허망하면 허망할수록 좋죠. 허망하다라는 말은 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허망하게 없어져 버렸어.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허망하게 없어져 버렸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뒤에 말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희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은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희망도 허망하다고 얘기하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처럼 이렇게 토요일 날 와가지고 희망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좋죠. 그런데 희망 그렇게 너무 믿지 마세요. 희망도 허망해요. 이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왔는데 저 사람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루신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루신은 말하자면 괜히 희망이라는 것에 기대를 걸게 부질없이 희망에 대한 기대를 키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의 모든 것을 걸어도 희망이라는 게 꼭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컨대 청년들에게도 지금 취업하기도 힘들고 걱정하지 마. 청년은 원래 힘든 거야. 이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져. 응? 아프니까 청년인 거야. 루시는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청년 지나도 아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간 지난다고 지나기만 하면 반드시 희망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도 허망하지만 희망도 허망한 거야. 그것까지 알고 살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리얼리스트고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차가워요, 사람이. 인생을 자꾸 이렇게 괜찮아, 따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니야. 어두운 것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희망이 쉽게 날아가 버릴 때도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신이 쓴 산문 중에 희망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헝가리의 시인 페테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희망이란 무언가 탕려로다. 이 루신의 글이 아니라 루신 속의 글 속에 인용된 페테피라는 시인의 글입니다. 희망이란 무엇인가? 탕려다. 그대의 고귀한 보물, 그대의 청춘을 바쳤을 때 그녀는 그대를 버린다. 내가 정말 사랑을 바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실현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떨 때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거를 이제 사실 요즘 보면 이제 조금 문제 있는 비유긴 합니다. 탕려에 비유했으니까. 그런데 이 시를 인용하면서 희망이라는 것도 그럴 수 있어. 루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것도 배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도 희망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희망이라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영원히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희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희망이라는 것 자체에 배반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을 아예 기대하지 말고 꿈꾸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될까요? 만들어 간다면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 갈까요? 희망이라는 거 원래 있을까요? 아니면 만드는 것일까요? 루신은 희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람 참 묘합니다. 우리는 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없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루신이라는 사람은 희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지상의 길과 같다. 본래 땅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길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시골 출신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시골 출신들 그 시골 길을 가보신 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오늘 서울에서는 눈이 왔습니다. 첫눈이 왔는데 제가 새벽에 길을 나서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발자국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 위로 첫 발자국을 찍고 왔습니다. 이 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이 다 덮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려면 길이 이제 덮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길을 내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내겠습니까? 제가 오늘 첫 길을 내고 왔습니다. 제 발자국이.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길을 내고 왔습니다. 눈 위에. 물론 지금은 지워졌겠죠. 자, 시골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신장로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신장로는 한자 그대로 새로 만든 길입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기계로 길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 오솔길을 생각하고 산길을 생각해 보면 포크레인이 없을 때 어떻게 길을 냈겠어요?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그렇죠? 한 번 걸어가고 두 번 걸어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풀이 눕겠죠.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눈길로 이렇게 오니까 아마도 뒤에 분들은 제 발길을 따라서 여기 길이구나 이렇게 왔을 겁니다. 눈이 덮어버리면 길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발길로 낸 길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길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지자체에서 인공적으로 낸 길 아니면 다 없어졌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가니까 잡초가 우거져 버렸어요. 그래서 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의 발걸음으로 내는 길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가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많이 가야 됩니다. 저 혼자 간다고 길이 나겠습니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이 언덕길 밑으로 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말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갔는데 뒤에 안 와요. 그리고 저도 한 번 가고 그 길로 안 갑니다. 그러면 다시 잡초가 우거집니다.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희망도 이렇다라는 겁니다. 꼭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계속 가면은 희망이 있는 거고 길이 있듯이. 원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사람의 발걸음으로 걷는 걸음으로 길을 냈잖아요. 제가 아마 이제 루신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면서 제목을 걷는 사람이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어떤 희망을 만들려고 그랬을 때 자주 여러 번 가야 됩니다. 사회적 의미에서 희망을 만들 때는 저 혼자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그 길을 가야 세상에 희망을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말도 틀리고 희망이 없어 절대적으로 없어 이 말도 틀리는 겁니다. 루신의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말은 원래 장자에서 왔습니다. 도라는 것은 가면은 그 뒤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진리를 얘기할 때 길도자를 씁니다. 이거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죠. 진리를 말하는데 길도자를 씁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럴 때는 진리를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뜻에 길도자를 갖다 씁니다. 진리란 뭐겠어요? 길입니다. 걷는 걸음입니다. 이게 서구적인 생각하고 중국적인 생각, 우리 동아시아의 생각이 다릅니다. 진리는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진리를 향해 걸어 나갈 때 그게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를 진리를 길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게 상징이죠. 가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루신이 걸어가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걸어가는 걸음이 많아야지. 한자로는 이제 주다성로가 되겠죠. 많이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 위치에 서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희망을 만들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할 때 걸어가시면 됩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되고 자꾸 걸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사회를 좋은 사회, 행복한 사회,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아픈 사람들이 적어지는, 좌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루신이 이렇게 합니다. 길이란 뭐든가 없던 곳을 밟고 지나감으로써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밟고 지나가면 생깁니다. 가시던 불을 개척함이 아니던가. 원래 길이 없었으니까 그 안에는 잡풀도 있고 가시도 있었겠죠. 처음에 걸어갈 때 상처가 날 겁니다. 가시에 발이 찔리기도 할 겁니다. 피도 날 겁니다. 그러지만 가시던 불을 밟고 가야만 길이 생깁니다. 가시던 불이 없고 잡초가 없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래 길이 없으니까 거기를 밟고 가야, 잡초가 난 곳을 밟고 가야, 가시덤불이 있는 곳을 밟고 가야, 피도 나야 비로소 길을 만드는 겁니다. 루신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루신은 이렇게 합니다. 길은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다. 다만 전제가 있죠. 가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길을 그냥 걸어가면 될까요? 걸어가는데 예컨대 물도 필요하고, 그죠? 용기도 필요하고 같이 갈, 사회적으로는 같이 갈 동무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루시는 길을 갈 때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길을 갈 때 꼭 필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신의 생각은 뭘까요? 자, 첫째, 루신이 희망을 만들어 갈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다움을 찾으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한자로는 루신이 아성 이렇게 씁니다. 그 이제 속성을 뜻하는 속, 그다음 성자, 그리고 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루신이 이제 한자로는 사람들이 다 자기됨이 있어야 된다. 인각유기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 나다움, 자기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길을 갈 때. 그래야 자신만의 길을 간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갖고, 그래도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으실 때 다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빚어 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이든 부처님이든 이 세계의 모든 신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소중한 그야말로 쓰임새가 있어서 하나씩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00이 그렇습니다. 하늘이 나를 낸 것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반드시 쓰임새가 있습니다. 자기의 쓰임새를 확인하는 것, 나다움을 찾는 것, 내 생각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떨 때 야, 내가 멋지다, 개성적이다 이렇게 느끼시나요? 오늘 여러분들 입고 오시는 패션, 그리고 머리를 했는데 이렇게가 우와 멋있다, 정말 개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나다움일 수 있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분들은 패션에서 개성을 찾기도 하고 헤어스타일에서 개성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나다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감각이 굉장히 약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야, 세상에 나만 이 패션을 한 것 같고 이 머리를 한 것 같고 우쓱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루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게 루시의 생각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과 말에 정말 저 사람다운 생각이 있고 저 사람다운 말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나다움이고 자기됨이다. 루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에서 나를 찾아야 그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리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고 내가 나에게로 돌아갈 때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됨을 가지게 된다. 뒷말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볼까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 자기 말이 있어야 된다. 자기 소리가 있어야 된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말이 있는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나도 목소리가 가지고 있고 이우결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인데 저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제주도죠. 그렇죠? 유채꽃 피는 제주. 그리고 이거는 산티아고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스페인. 저게 그렇게 가보고 싶다 그러고요. 제주도에 진짜 조그만 뭐 원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자그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산티아고 저 순례길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아, 저기 가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제 안에서 제 마음속에서 제주도 가서 살고 싶고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은 왜 생겼을까요? 그런 생각은 왜 생겼을까요? 아마 저처럼 저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내면을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쉬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이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이게 TV에 그 당시에 제주도에서 너무 낭만적으로 살고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산티아고에서 밥집도 차리고 게스트하우스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저 남자들이 나왔어요. 나도 정말 저기 가보고 싶다. 제주도 가면 다 저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티아고 가면 저렇구나. 힘들기는 하겠지만 저런 삶, 저런 시간, 저런 공간 속에 한번 나를 놓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다른 동기 때문에 제주도의 삶 또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그리워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저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하고 싶은 것,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왜 그 가방 갖고 싶어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가방 들고 나면 부러워하거든요. 그리고 멋져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가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값어치 없는 것, 가격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욕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좋아, 멋져,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것, 다른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 좋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를 저도 소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자기됨이,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언론이 말하는 것, 유튜브가 말하는 것, 뉴스가 전해주는 것, 그거를 나의 생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의 소리, 나의 말로 말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굉장히 주체적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은 보자면 우리가 그렇게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주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그렇습니다. 다수의 말, 다수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모여 계십니다만, 귀한 시간을 내고 여기 모십니다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후견의 생각, 이후견의 말에 따라서 생각하거나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소화해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루시는 그렇게 다수의 생각, 욕망, 소리를 따라가면 나의 생각,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인이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면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루시는 돈 싫어한다고 돈 비하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자유를 살 수는 없지만 루시 말이 돈의 자유가 팔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돈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만 우리가 독립한다고 해서 자유인이 될까요? 생각에서 독립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자기 소리가 있어야 되고 소리에서 자기 목소리, 자기 말이 있어야 됩니다. 루시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옷을 개성 있게 입더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머리가 패션 그다음에 헤어 디자인이 아주 멋지더라도 그것 플러스 자기 말, 자기 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생각, 다수의 소리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살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루시는 한 개인의 사상과 행동은 반드시 자기를 중심으로 삼고 자기를 기둥으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궁극으로 삼으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나다움, 아까 제가 한자로 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됨입니다. 이게 있어야만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길을 가고 나의 걸음으로 희망을 만들 때 꼭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것. 바로 나다움이 뭔가. 나는 나의 생각이 있는가? 나의 목소리가 있는가? 루시는 이걸 챙겨가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나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도 있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 다른 사람과 다른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루신이 말하는 세 번째 지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제가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부모입니다. 아빠입니다. 늘 힘듭니다.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모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으니 저 참 불쌍하죠. 정말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아큐처럼 정신승리법을 많이 쓰나 봐요. 이 두 가지가 다 힘드는데 왜냐하면 선생과 부모는 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전통적으로 보면 부모는 이 잣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 그리고 이 아비 부자는 때리는 사람입니다. 아비 부자의 한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잣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라는 한자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서 때리면서 훈육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집안에서의 부모, 사회적으로 보면 기성세대겠죠. 어떻게 해야 소망하는, 그야말로 아들, 딸이 좋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청년들이 오 멋지다 이런 기성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이제 그 좀 이제 기성세대이자 부모님으로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절실하게 고민하는 부분인데, 아니 나는 뭐 부모 될 생각이 없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젊은이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기성세대 언제 되든 뭐 상관없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부모는 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기성세대는 됩니다. 그죠? 부모는 뭐 결혼 않거나 결혼해도 애를 안 낳으면 부모가 안 될 수 있죠. 그런데 누구나 기성세대는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성세대만 고민하는 일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고민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루시는 어떠한 부모, 어떠한 기성세대를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드라마 보세요. 제가 요즘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몰아보기 하고 있는데 11회차까지 봤습니다. 이 여성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대는 조선시대지만 오늘날 얘기 같아요. 그렇죠. 이 속에 이 멋진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죠? 정말 연기 잘하더라고 이 배우. 어쨌든 이 드라마 속에 화령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슈룹이라는 단어가 우산이라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 속에 비 오는데 엄마가 우산을 받쳐주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게 아들이 세자가 아니라 아들인데 자신이 여성적인 정체성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이게 엄마가 보고 알았어요. 깜짝 놀래죠. 그런데 이거를 엄마가 이제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조선시대인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얘를 데리고 와서 여장을 하고 화장을 시켜줘서 그림을 그려줍니다. 여장 모습을. 그리고 너 이거 꼭 가지고 있어라. 왜냐하면 그 아들이 소망하는 모습이거든요. 아들의 정체성은 여성입니다. 성 정체성은. 그런데 엄마가 데리고 와서 멋지게 화장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치마 저고리를 입혀주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주고 딱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저렇게 감싸고 우산을 맞아주면서 우산이 아들 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자식들하고 가면 우산이 본능적으로 저렇게 기웁니다. 저렇게 궁으로 이제 다시 들어갑니다. 부모란 뭐겠어요? 비 오는 날 저렇게 우산 씌워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우산이 되어주는 사람이고 방패가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머니입니다. 자, 저 비슷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중국 소설 중에 위하가 쓴 허상관 매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지금 활동하는 작가인데요. 위하는 우리나라 하정우 감독이 영화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아버지, 이거는 그야말로 매얼기입니다. 허상관이라는 사람의 피 파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피를 파느냐? 물론 자기 연애를 위해서 팔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들을 위해서 팝니다. 아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 팔아야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지켜야죠. 내 몸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라면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내 육신을 다 바치더라도 아들을 살려야죠. 핀들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피를 팝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피를 많이 빼가지고요. 그런데도 자식을 위해서 피를 뺍니다. 피를 빼는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는 어머니.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런 어머니, 아버지 사실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있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게 키웁니다. 정말 얼마나 고생되십니까?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피를 빼듯이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고 우산을 씌워주고 방패가 되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자, 그런데 루시는 이거 좋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것도 힘든데 뭘 더 하라고. 그죠? 이것도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늘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걸 하라고? 또 있다고? 그래서 루시는 부모란 사람은 원래 희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루신이 저 예를 드는데요. 루신이 이런 수필을 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아버지 노릇이 아니라 아버지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거라서 아버지 역할은 부모 역할입니다. 그렇죠? 기성세대 역할입니다. 이러면서 자식이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 엄마 아빠가 만들었으니까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 아버님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가 계십니다만 제 나갈 거예요. 이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고 간청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머니 아버님이 그냥 두 분이 만드셨길래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자식의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란 사람은 이타적이고 의무적이고 희생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말은 굳이 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다 의무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정말 희생합니다. 우산이 되고 피를 팝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자,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하거나 꼭 저기에 추가돼야 할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루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난 부모들은 앞장서서 각자가 자기 자녀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자, 해방이 뭘까요? 독립운동일까요? 아니면 어떤 해방일까요? 해방시켜야 된다. 그럼 이 해방이 뭐냐? 자기가 인습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 캄캄한 수문의 안쪽에서 어깨로 문을 밀어 열쳐가지고 밝은 광명의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내보내서 이 자녀들이 사람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에서 빛이 있는 세상에서 살게 해야 된다. 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수문이 있습니다. 댐이 있습니다. 막아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 안쪽에는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낡은 문화, 낡은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식들이. 그러면 이 자식들은 더 이상 낡은 문화 속에, 낡은 생각 속에, 낡은 세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밝은 세상, 빛의 세상, 희망의 세상으로 아이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누가 내보내겠습니까? 부모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 댐에 물이 차 있는데 물을 방류하려면 수문을 열어야죠. 지금은 기계적인 버튼으로 열겠죠. 루신의 생각은 이 수문을 열어서 어둠 속에 있고 낡은 습관 속에 있고 낡은 문화 속에 있는 자녀들을 희망의 문화, 빛의 문화, 새로운 세상으로 보내려면 이 수문의 관문을 부모들이 어깨로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 어떻게 되겠어요? 관문을 버티고 있다. 자식들이 다 희망의 세상으로 빛의 세상으로 갑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갑니다. 이 부모는 그대로 관문에 눌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어른들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타락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조금 어둡다면 어둠의 정도가 젊은 사람보다는 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생각, 조금 오래된 생각이 저한테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루신의 소설 중에 광인일기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광인일기의 주인공은 그야말로 미친 사람의 일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상징적으로 야, 이제 사람 잡아먹는 식인 좀 그만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식인 세상이에요. 그래서 식인하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사람들 계속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난 체 합니다. 자기는 식인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소설의 끝에 보면 어허, 이거 봐라. 나도 식인을 한 것 같은데, 사람 고기를 먹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울리다 보면
세상이 병들어 있어요. 다 콜레라균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나만 혼자 깨끗한 공간 속에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진공 상태 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사회 속에 어떤 문화 속에 살다 보면 그 문화, 그 사회가 병들었다고 하면, 병균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 병균이 나한테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광인이 보니까 나는 식인을 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을 했고 식인하지 마 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 고기를 먹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실 조금씩 그런 쪽으로 나를 교육시켰을 수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세상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물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사회화이기도 하는데 좋은 의미의 물들어가는 것도 있고 나쁜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이들보다는 젊은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청년보다는 중년층이, 중년보다는 장년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보면 어떤 세계가 병들었고 어둠이 있다고 할 때 살아간다는 일은 그 어둠이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어둠이 문제는 다음 세상에서도 지속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깨어난 부모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나쁜 유산이 있어요. 정말 내가 그것 때문에 아들 노릇하고 딸 노릇하고 그 다음에 사위 노릇하고 며느리 노릇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지속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제도, 문화, 관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종가에서 거의 제사가 16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9남매 중에 맨 막내입니다. 그럼 아버님까지 하면 당신 생일을 안 하니까 생일만 차려도 10번입니다. 근데 생일 때 꼭 이렇게 시루를 이렇게 떡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사 챙겨야죠. 자식들, 그다음에 남편 생일 챙겨야죠. 떡을 몇 번 하시겠어요? 이게. 자, 그러면 그거를 며느리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루신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나는 한다. 그런데 이제 나로서 끝이다. 자식들은 그거 하지 않는 이상.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부모에 대한 효심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 아니다. 다른 길로 사랑을 표현하고 은혜를 갚아도 된다. 우리 어머님은 그것만 안 하셔도 조금 더 오래 사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로서 마지막이다. 루신이 굉장히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딱 정해놓고 이미 신부감을 정해놓고 일본에 유학하는 사람한테 거짓 전보를 칩니다. 자, 내가 아파 죽겠으니까 자식아 와봐라. 곧 죽겠다. 자식이 오니까, 루신이 오니까 결혼식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결혼하겠습니까? 루신은 합니다. 그 대신 여기까지. 부모 생각을 받아서 결혼하는 사람은 나까지. 내 자식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어둠의 마지막 희생자입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열어줍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거. 어떤 사회에 오래된 낡은 우리가 더 이상 그게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문화, 습관, 생각 이런 게 있다고 할 때 나는 그렇게 한다. 그렇지만 이 내 뒤를 이을 자식들 이런 사람은 그렇게 크면 안 된다. 생각을 열어주는 겁니다. 생각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기존의 낡은 습관 문화가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이 기성세대가 살고 있는 이 힘든 현실을 청년 세대에게 어린이에게는 전달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이라는 사람들, 기성세대라는 사람들은 어둠의 마지막 희생자입니다. 새 시대의 첫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문화, 낡은 세상의 마지막 희생자입니다. 낡은 시대를 문 닫는 사람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역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희생하는 거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낡은 생각과 낡은 문화를 이제 내가 다 안고 가겠다. 희생하겠다.
너희들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습관, 새로운 문화 속에서 빛의 세상 속에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 길을 내어주면서 재촉하고 격려해서 청년들을 나가게 해야 된다. 깊은 웅덩이가 있어요. 그러면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건너가야 됩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른이 저 희생해서 웅덩이를 메워주라는 겁니다. 몸으로. 그리고 건너가게 해야 된다. 웅덩이 없는 세상, 건너가다가 발이 빠지지 않는 세상을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 기성세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희생하면 젊은이들은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죠.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가 만나는 방법, 루신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루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란 다리다. 교량, 건너가는 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부모 자리에 기성세대를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 지점으로 가도록 이어주는 것, 이게 다리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힘든 세상, 그리고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을 끝내고 좋은 세상, 희망의 세상, 빛의 세상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누가 넘겨주겠습니까? 누가 다리가 되겠습니까? 부모라는 겁니다. 기성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란 다리다. 기성세대란 다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낡은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이어주는 사람, 넘겨주는 사람,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문화를 넘겨주는 사람. 이제 나를 힘들게 했고 내가 정말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 거는 너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 문화들, 관습들, 습관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자식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똑같이 나처럼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청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청년들의 임무도 있습니다. 뭐겠냐면, 자, 나쁜 기성세대, 나쁜 문화를 똑같이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자신이 자리가 되어서 자식을 미래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운 세상을 넘겨주는 것. 이게 루신이 생각하는 기성세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저는 루신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에 아픈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자본주의가, 우리 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는 쉽게 일자리도 찾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파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전에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 미래를 위해서 아픈 청년이 많은 것, 그리고 어처구니없이 젊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이런 세상 바꿔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조금 더 우리가 고통받았던 문화, 우리가 고통받았던 가치, 나를 힘들게 했던 제도와 문화, 습관, 이것을 이제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것. 여기에 부모의 역할, 기성세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지요. 제가 루시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고 그렇게 미래 세대와 기성세대가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루신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듯이 가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다고 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날지라도 우리가 걸어간다면, 그리고 같이 손잡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루신의 생각이, 길을 걸어가는 루신의 생각이 바로 이렇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이제 사적으로 저는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야, 청년들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그다지 뭔가 요란스럽게 위로하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와 닿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듣는 청년들은 엄청난 힘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갈게요. 자, 이렇게 토요일에 우리가 모인 것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에 깊이 공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공개됐던 우리 교수님의 강연과는 사뭇 느낌이 다른 삶의 지혜를 선사해준 명강의였는데 우리 이우견 교수님께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게 공감이 됐는데 자유인이 되어라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0번 공감을 하긴 합니다만 이미 우리가 거대한 어떤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고 나도 그 일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종교며 국가며 또 자본주의며 뭐 그런 속에서 이미 나는 내 생각이라고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실제 내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런 경계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그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집에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생각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없으면 제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회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죠. 이 과정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생각들과 많은 제도들, 많은 관습들은 사실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문학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예컨대 뭐 공자를 마치 오늘의 인물의 생각처럼 읽습니다. 3,000년, 4,000년 이전의 것을 오늘처럼 읽습니다. 두보의 시를 지금 시인의 시처럼 읽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긴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 달리 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 제도들, 당연히 생각하는 이 생각들, 공자님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요. 반대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했던 생각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비는 당연히 노비로 태어났으니까 노비로 살아야 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노비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행복한 노비들이 더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 노비가 지금 같은 생각을 했으면 노비가 저항을 했겠죠. 노비와 양반이 없는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저항을 했겠죠. 생각이란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제도와 생각들이 한번 달리 생각해 보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질문을 새롭게 해보는 방식입니다. 생각의 틀에 벗어나서 한번 새롭게 질문해 보는 방식입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옳을까? 광인일기라는 소설을 아까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루신의 광인일기라는. 사람들이 다 식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식인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야 되겠다. 식인한 거 그건 나쁜 거야.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어. 그러지 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옆에 있던 동네에서 한 청년이 왔어요. 청년도 식인하는 거예요. 청년도 물들어 있는 거예요. 식인의 습관에. 왜 청년은 식인을 한다고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게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비도덕적인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 그런데요 뭐.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식인해? 그랬더니 옛날부터 뭐 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다 그래 온 겁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나쁜 짓을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그게 나쁜 짓이 아닙니다. 광인은 옛날부터 다 그래 왔다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광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그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광인이
미친 사람을 취급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취급받아요. 다른 사람은 다 시긴 합니다. 근데 광인은 옛날부터 그래 왔다고 해서 다들 그렇게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그게 옳은 일이야? 이 관점에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세상의 습관, 문화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질문, 이런 질문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시시때때 매일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우리 사회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일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질문이 시작되고 새로운 나의 생각이 시작되고 나의 목소리가 나온다. 루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제 자유스럽게 질문을 해주시지요. 질문 몇 분 좀 받아보고. 질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제가 잠시만요. 제가 쭉 말씀 들었을 때는 루신의 생각이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신을 진정한 리얼리스트로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아까 이제 루신이 중국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뭐 솔직하게 다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장점 한 가지하고 단점 한 가지 그거 중국인의 루신이 얘기한 그거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잠깐만. 예, 맞습니다. 그 루신의 생각하고 많은 서구 문학 속의 고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작가들의 생각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 있고, 이거는 아마 제가 이렇게 나누면은 너무 경직되게 동서양을 나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루신의 사고 속에는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게 궁극적인 진리이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 같은 진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말씀, 부처님의 말씀 또는 다른 알라신이든 이런 신의 말씀은 어느 세상이든 어느 때든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신의 생각에 따르면 그런 궁극적인 걸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신이 그런 형이상학적 철학자였다면 희망은 있다거나 희망은 없다거나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희망은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종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있다고 해야죠. 없다고 해야죠. 이게 궁극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리라는 것도 움직이고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희망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존재하고 또는 어떤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절망은 허망하다 그랬습니다. 허망하다라는 건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없냐? 아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모호하기도 하고 네 입장이 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있다나 없다 또는 희망과 절망 이 둘을 나눠놓지 않는 겁니다. 서구적 사회 속에서는 이 둘을 나누죠.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속에서도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속에서도 단점을 발견하는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드물다. 그러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드물다라는 거죠. 좋기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싫기만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데 완전히 나쁜 100%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은 진리라는 게 만들어간다. 현실 속에서 만들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관념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문제의 출발은 관념적인다. 근데 그거를 일상에서 생각하는 거, 우리 인생에서 생각하는 방법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루신이 이제 굉장히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어두운 측면, 중국 민족성 또는 국민성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루신의 글들이 교과서에서도 많이 빠지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이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측면 누신이 비판했던 누신이 정말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요즘이 이제 현실하고 중국이 이제 대국이 돼가고 또 20자 당대회를 하고 중국이 이제 요즘 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중국이 시끌시끌하고 이런 측면하고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루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인들의 나쁜 근성 중에 이런 게 있다. 양에게는 사자로 대하고 사자에게는 양으로 대한다. 이거 유행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그게 맞습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루신이 그 얘기를 하면서 20년대 쓴 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련인데 양에게는 양에게 양으로 돼야 되는 거고 사자에게는 사자에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한다. 이건 비겁하다. 이 비겁한 속성을 좀 고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신이 비판하는 여러 가지 중국인들의 속성 어두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현실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조금 중국을 지켜보면서 중국이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국이 되는데 기존의 강국하고 똑같은 패권 대국이 돼가지고 힘을 휘두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자신들도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양에게는 양을 대하고 양과 손잡고 그런 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모습을 볼 때 루신이 비판했던 양에게 사자라고 대하고 사자에게 양을 대하는 중국인의 정신적인 속성 그게 제일 떠오릅니다. 네, 교수님 서울에서 하여튼 일어났던 먼 길 오셔서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공감되고 감동이 되고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따뜻하다, 소망스럽다 그런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무겁다. 근데 그런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동시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부모 세대는 이제 수문의 관문을 어깨에 메고 이제 낡은 인식을 끊고 이제 다음 새로운 세대로 가도록 아이들이 빠져나가도록 이제 그 역할을 해주는 이제 거라고 말씀을 끝부분에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도 제 인생이 나름대로 있으셨죠. 근데 이제 저를 그 강의 쭉 들으면서 제가 제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하셨던 인생을 제가 살고 있나 그런 궁금증과 생각이 좀 들고 또 동시에 저는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제가 또 기대하는 게 있는데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또 얘가 과연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제 관문을 열고 경제적이든 뭐든 이런 뭐 여건들을 해주면서 좀 네 길 찾아라라고 응원도 하고 잔소리도 하는데 얘가 과연 자기만의 길,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희망 불안이 늘 제 속에서 막 교차하고 때로는 뭐 기쁨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이런 게 뭐 현실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질문의 요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노신이 그처럼 이제 글을 쓰고 그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그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 이제 정말 루신이 그렇게 고민하고 글을 쓰고 애태웠던 그런 바램처럼 새 세상, 새로운 인생, 그들만의 자기다움 이런 거를 이건 상대적인 거죠 사실은 상대적인 거지만 그래도 교수님 좀 이제 전공자이시고 전문가이시니까 보실 때 나름 그 다음 세대가 자녀 세대가 새로운 세대를 잘 살아갔다. 그 어떻게 좀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누신에게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늦게 낳았습니다. 한 10년도 같이 못 살았어요. 루신이 원래 부인이 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은 엄마가 이제 거의 정해놓은 여성하고 결혼을 했는데 같이 살기는 하지만 부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상해에서부터 이제 같이 삽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부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살 정도 됐으니까 루신이 뭐 제대로 키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는 한데 루신이 이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분도 아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손자가 있는데 손자는 지금 뭐 아주 뭐 활발하게 잘 살고 있는데 루신은 사실 아들보다도 제자들, 루신을 따랐던 청년들에게 그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신의 역할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어두운 거를 내가 안고 갈게. 힘든 제도가 있고 뭐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니들은 뭐 경제적으로 서포트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열어주고 어떤 나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결혼의 짝을 정해주면 나는 그렇게 결혼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부모가 짝을 정해주는 시대가 나의 시대인데 나도 그렇게 결혼했어. 네 그렇게 연애하지 마. 그렇게 살면 불행해. 부모가 찍어준 대로 결혼해. 이렇게 물려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너는 꼭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네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 이렇게 하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뒤에 오는 자식들이든 후세대들은 새롭게 이제 새로운 문화 속에 새로운 관습 속에 살겠죠. 이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받은 것을 내가 고통받은 것을 그대로 내가 좀 받고 싶고 하거든요. 보고 싶어 하거든요. 루신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죄송한 비유인데요. 예전 비유니까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다면 고약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은 더한다. 이자를 붙여서 더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약한 사장 밑에서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동자가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장이 됐어요. 그러면 과거 사장보다 더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받았으니까 내가 밑에서 겪어봤으니까 그러면 안 돼. 이제 내 뒤에 올 며느리는 그러면 안 돼. 이제 내가 사장이 됐으니까 내가 그 밑에서 알바하고 말단 사원으로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야. 이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 그런 기성세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루시는 비판한 거는 그게 자꾸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청년 세대는 그렇게 비판하는데 어른이 되면 똑같아지고 자식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모 되니까 똑같아지고 노동자가 그러다가 높은 위치에 가면은 사장보다 더하고 권력지면 더하고 야당일 때 그렇게 고생하다가 집권 여당 되면은 이자 붙여서 더하고 이러면 세상이 안 바뀌신다는 겁니다. 순환. 누시는 이거를 주인과 노예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예. 아큐가 나중에 아큐 정전에서 혁명에 뛰어듭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근데 아큐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목적은 뭐냐? 돈, 여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놈 혼내주려고 정치판에 뛰어들고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아큐가 만약에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됐으면 마을 리더가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이걸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기성세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정말 힘듭니다. 저도 그래서 늘 힘듭니다. 야 그래서 누신을 공부하는 사람이 생활에서 실천해야지. 우리 애들은 그야말로 해방된 세상에서 살게 해야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할 때는 남자는 일해야 되고 여자는 일해야 된다는 관념이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제가 불행히도 어머님 아버님의 가르침을 잘 못 받았어요. 걸핏하면 울어요. 눈물이 진짜 많아요. 지금 뭐 50 넘어서 눈물도 더 많아졌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맨날 울었어요. 걸핏하면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너는 사내 새끼가 그렇게 눈물 많아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고. 그렇게 됐어요. 정말 그리고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제 친구들은 정말 남자스러워요. 멋지고. 그런데 저는 피부도 굉장히 하얗고 얼굴도 하얗고 맨날 찔찔 짜고 다니고. 그러니까 정말 사내스럽지가 않았죠. 그 기준으로. 그래서 저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건데 제가 제 애가 아들 둘인데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너는 사내가 돼가지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배웠으니까 제가 실천하는 조그만 것들입니다. 아마 이게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을 저보다 더 많이 하나하나씩 실천하고 계실 겁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힘들었던 게 자식 세대, 저 미래 세대들은 조금 더 뭐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루시는 사실 세상이 한꺼번에 많이 변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혁명을 막 요구하는데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나아지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면 적어도 하나, 둘이라도 조금씩 줄여간다면 우리 자식들, 우리 미래 세들이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제 마음으로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우경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하루 종일 들어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한 분만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질문?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강의 중에 이제 나다움, 또 자유인, 사람 노릇 이런 키워드를 얘기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신이 길을 걷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그 길은 뭐 물리적인 길일 수도 있지만 본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또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길이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문제는 많이 풀더라도 질문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봤지만 어떤 그 인생에 대한 질문을 받지도 못했고 본인도 질문하는 법을 모르고 그렇게 좀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법을 배우려면 또 내가 나 자신에게, 타인에게, 사회에게 질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50대가 되니까 좀 에너지도 줄어들고 사회 변화나 나 자신에 대해서 변화 에너지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교수님도 찾아보니까 1963년생이시던데 이제 환갑이시잖아요. 예. 그 50대에 자기의 발전,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 우리 나이로는 이제 앞에 올해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에 6자로 바뀌었고요. 만 나이 덕분에 50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새로운 질문을 한다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예전에 저희 스승이 그러셨어요. 낡은 질문 속에는 새로운 답이 없다. 그 질문을 자꾸 새롭게 해라. 그 질문을 의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학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낡은 것은 아닐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제가 낡은 것은 아닐까? 그 틀에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런 거를 늘 반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주 행복하게도 학교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젊은 사람들에게 낡은 질문 속에서 낡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문 속에서 질문을 새롭게 하면서 새로운 답을 찾게 할 것이가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생각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루시님 말하는 자기 생각이 있어야지 낡은 생각에서 벗어난다. 광인이 벗어났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식임하는 게 뭐가 나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상하단 말이에요. 내가 길을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눈초리로 봐요. 왜 그럴까 하고 의심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광인이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은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밤새워 역사책을 뒤집니다. 근데 역사책을 봐도 뭐 시기난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정의롭고 도덕적인 역사였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다고? 정의롭고 도덕적인 역사고 사람들 시기는 안 한다고? 잠을 못 자고 다시 역사책을 뒤집니다. 그랬더니요. 역사책에 적혀 있는 글자들 그 틈새 글자들 사이에서 식인이라는 두 글자가 발견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당신들 역사가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그야말로 인을 실천하는 역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보니까 식인의 역사였구나. 그건 거짓말이었구나. 이걸 발견해냅니다. 생각의 힘이죠. 이게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의 주변의 생각들, 관습들 이것들을 한번 꼭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는 사유의 힘. 이게 없으면 기존의 관습 그다음에 생각이 가진 자력은 너무 세서요. 우리가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기존의 관습,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넣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존재하지 못하니까요. 한편으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이 이중의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게 옳은지 늘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력을 해야만 세상도 좋아지고 남과 다른 나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50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저는 진짜 40 넘어가는 삶이 있을까? 그렇게 산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20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50이 되고 이제 앞자리가 또 이제 우리 나이로는 바뀌고 보니까 이 나이가 그렇게 싫지가 않더라고요. 예전보다 훨씬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요.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좀 단편적인 사람이었고 굉장히 좀 편벽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엉망입니다만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것 이런 차원에서만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이라는 게 이렇다. 사람의 어두운 구석까지 우리가 다 또는 사람의 비도덕적인 측면까지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삶이라는 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혜가 늘어가는 게 어른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지혜가 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어른이 아닌 거죠. 지식은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지혜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혜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식은 많은데 우리 사회 문제는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는 삶에서 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에서 옵니다. 여기도 인문학 가게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으로 쉽게 재단되지 않지요. 삶은 그야말로 삶의 무늬가 인문학인데 사람의 무늬가 인문학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각자들이 지니고 있는 무늬는 다 다르고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것은 그 각자가 지닌 무늬를 다 존중해주고 그 무늬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것, 그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 사람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게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저는 루신이 어떻게 보자면 좀 개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이 사람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루신의 글이 어둡고 무거워요. 그런데 어둡고 무거움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삶이 너무 경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둡고 무거운 속에 가라앉아야만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세상을 되돌아보는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박하게 희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루신의 글에 보면 어둠, 절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루신이 절망에 반항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보고 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당신들은 희망을 보고 가지요. 나는 절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절망 때문에 거기에 반항합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올 때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루신의 글을 읽는 것이 사실은 모두 다 정답은 아닙니다. 고전이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꼬투리 삼아서 나를 생각해보고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와셨던 이 1시간 반의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은 루신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자식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했지?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의미였지? 내게 부모님은 어떤 의미였지? 이거를 생각해보는 실마리가 생겼다라는 거. 그런 실마리가 루신에게서 왔다라는 것. 루신이 정답이 아니라 생각을 시작하는 시작점, 하나의 실마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까 합니다. 오늘 첫눈이 왔고 또 새벽에 우리 축구 대표팀이 아주 국민들에게 큰 행복한 보너스를 줬는데, 오늘 제가 이우견 교수님을 만난 게 그 12월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큰 보너스가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부터 이제 노신이었어요. 그때는 노신 생각을 늘 뭐 머릿속 한속에 있었습니다마는 세상에 역시 공부하는 분은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질 그런 시간이었는데, 진심으로 그 제 마음속에서도 큰 보너스를 하나 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리고 오늘부터는 생각의 좀 갈피를 다르게 잡아서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걸 개인적으로 느낀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공감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강연해 주신 이우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충북교육도서관 인문학 콘서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